네, 코로나 시대에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 둘째 날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세 분 감독님들의 발표를 잘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연예술형 축제 세 축제를 여러분들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축제는 어제랑 달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표 공연예술 축제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춘천 마임 축제, 그리고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그리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이렇게 세 개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들로부터 들으셨는데요. 오늘 세 감독님들 모시고 앞으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사전 신청할 때 주셨던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 그리고 좀 심화된 질의들, 그리고 어제 예고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날에 이 축제의 심화 토론의 주제는 축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축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신 후에 현장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 감독님들한테 축제 감독들의 편안한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이 현장의 분위기는 스튜디오 분위기고 카메라 몇 대가 저희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진행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 질의들을 일부 사회를 봐주셨던 조영선 감독님께서 감독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전 신청을 한 400여 분 가까이 해주시고 그분들의 질의응답을 유형별로 또 축제별로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의 주제나 그리고 전체 심화 토론까지도 이 사전에 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새 축제별로 워낙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다른 축제보다도 더 많이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잠깐 일부에서 짤막한 질문이 2개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하면서 예, 사전 질의까지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춘천에 그 강현규 감독님한테 먼저 좀 마이크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프로그램 보시면서 되게 좋은 게 많았었다고 하시면서 그 기획에 참여한 사무국 인원하고 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물어보신 적 있으셨거든요. 그거 간단히 먼저 좀 답해 주시겠어요? 뭐 지역에서 이제 축제라든지 문화기획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인프라, 그러니까 공간, 재원,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임축제 같은 경우에는 32년 동안 축제를 만들어 오면서 좀 잘 되어 있다고 좀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자원활동가 시스템입니다. 깨비라고 해서 자원활동가 시스템인데, 현재 지금 축제 저희들도 이제 15년까지는 상근 스태프들이 거의 뭐 2명에서 4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수였었죠. 그 축제 때만 많이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헤어지는 구조였었는데, 좀 상설 사업들을 16년부터 벌려내면서 상근 조직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4명의 상근 기획자하고 3명의 전문 감독들, 그러니까 뭐 제작, 기술 이러한 현장의 전문 감독들 해가지고 총 17명이 지금 사무국의 상근 일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지금 9명이 저희 자원활동가 깨비 출신들입니다. 네, 그 사전 질의로 들어온 거 하나만 더 드리면, 그 이번에 지금 아까도 분기별 시즌제 준비하신다고 하셨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시즌제로 구현하시기에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좀 되게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또 이제 시즌제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럼 축제를 좀 관통하는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 그 2 질문 같이 주셨어요. 첫 번째 시즌제로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돈입니다. 솔직히 가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민간 축제 조직으로서 예산들은 한정적이고, 그런데 시즌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축제를 생각하실 때 뭐 어떤 한 마임 축제가 5월달에 8일 동안 한다. 그거를 봄, 여름, 가을 3개로 나누니까 그 메인 축제가 3분의 1로 나눠서 각각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봄 축제는 봄 축제 나름대로의 볼륨이 있어야 되고, 여름도 여름, 가을도 가을, 각각의 독립된 축제로서의 볼륨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조가 있어야 되는,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예산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쉽진 않고요.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가능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들의 그 상근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기획 작업하고 뭐 프로젝트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프로젝트는 직접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마 그렇게 직영 프로듀싱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설과 상근 그리고 어떤 시즌제 축제가 가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통하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봄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종식이라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요원한 상황인 거고, 그 이전까지의 좀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우는 작업들이 축제 속에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고요. 그를 통해서 좀 지구에 그 예전 같은 찬란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들 마이크 약간만 가까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마스크도 끼고 마이크에 또 하나 이제 장치도 하고 하니까 소리가 조금은 답답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목포 그 세계 마당 페스티벌에도 아까 일부 진행하실 때 질의가 왔었는데, 이게 장소 지원 빼고 공공 지원금이 전혀 없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의 이제 재정 재원은 사실 처음 초창기에는 그 시민 추진위원 모금으로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뭐 1,500명이 넘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스폰서로 또 이동이 되고, 지역에 뭐 또 뭐 기업이라든가 또 돈 좀 버신 분들이 또 이런 축제의 어떤 숭고한 뜻을 또 기리고자 또 그렇게 또 했고, 저희들은 이제 전통에서는 이거 출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보태고 물질로 보태고 또 몸으로도 보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줘서 그랬는데, 이제 차츰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시 지자체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또 거기에 또 손을 내밀었고, 또 그러다 또 도에서도 손을 내밀었고, 이제 차츰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 모금들이 좀 줄어들어가고 시 지자체나 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도의 지원금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 성금과 그 다음에 기업체 후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대략. 훨씬 많죠, 시도 지자체가.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또 이제 이게 민간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좀 홀대를 받다시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 대표 축제도 아니니까, 또 지역의 형평성 뭐 이런 걸 뭐 돈을 넣어줄 때 그런 걸 많이 따지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저희들이 축제의 고단한 삶은 늘 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아픔이죠, 민간 축제가. 사전 질문 중에서 사실 저희 이번에 포럼에서 여러 차례 좀 논의되고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마당 페스티벌은 축제의 핵심이 마당극인 좀 특성이 있고 마당에 대한 정신이 있는데, 그 작년에 하셨던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도 대안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의가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페스티벌이 처음에는 이제 마당극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마당극이라고 하는 그 양식적 장르, 예술 장르를 통해서 축제를 벌여보자 해서 출발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부터 마당이라고 하는 걸 써서 마당 페스티벌로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마당 페스티벌은 그야말로 그 마당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정서도 필요하고, 또 물리적 공간, 또 정신적인 이데아 뭐 이런 것들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축제에서 뭐 거리 예술 축제 막 이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마당을 이렇게 저희들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축제에서도 마당이 가능한가 봤을 때 마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큰 마당, 한마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마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비대면에 따른 그런 마당을 형성을 하면은 그 자체도 양식적으로도 통하고 또 어떤 가치적으로도 통하고 그런 지점에서는 뭐 비대면이 굳이 마당에서 빠져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임재진 감독님은 이미 사실 아까 발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워낙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질문 중에서 한 거의 50%가 이 질의에 해당돼서 다시 한번 좀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음악 축제 특성상 좀 플랫폼 송출로 좀 전환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현상에 대한 감독님의 솔직한 견해하고 또 하나는 혹시 좀 온라인으로 펼쳐진 음악 축제 사례 중에서 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 생각만 말씀드리면 이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특히 음악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회의론을 상당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초유의 상황이고 또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뭐 그런 뭐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는 다 모여서 얼굴 보면서 재미있게 뭐 마실 것도 좀 마시고 그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이게 축제의 본 모습이라고 확신하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향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전제 중에 이 코로나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자체가 문제 아닌가?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일시적인 상황이고, 뭐 바라올 건데 올 가을부터는 다 마당으로 다 모여서 목포도 가고 자라섬도 가고 순천도 가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모여서 재밌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음악 축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어떤 성과나 뭐 이런 게 있었는 거를 뭐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하시는데 없어요. 실제로 뭐 음악 축제를 다들 열심히들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무조건 다 면대면으로 모여서 공연 보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마임 페스티벌 강 감독님한테 지금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정부가 그래도 이 공연장을 막지 않고 또 공공공연장의 그 거리두기 객석에 한 칸 띄어앉기 통해서 어쨌든 공연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화 공간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축제 현장에 외부에서 모이는 거를 인원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불안하거나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메시지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춘천은 또 얼마 전에 본도시, 문화도시에 선정이 또 되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대면 축제들을 작년에 해왔고 그래서 올해 축제들을 하는 지역의 많은 축제 관계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마임 페스티벌을 어제도 세 군데에서 소규모로 대면 행사를 마임 페스티벌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면 행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행정을 설득하는 것일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지역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백신 프로젝트들을 곳곳에서 진행을 하면서 대면에서의 축제들이 소규모로 분산해서 진행할 경우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충분히 좀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조금 약간 그 현장에 대한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시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현장을 모르는데 그거를 전체를 하냐 마냐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이 내려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냐. 그러면 좀 채널을 만들자. 중간 지원 조직인 재단과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인 현장의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또 행정,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들 해가지고 한번 그것 속에서 한번 좀 판단을 내리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 속에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대학로에서 문화의 거리를 하고 있고, 마임 아카데미, 그리고 5월달 마지막 주 축제 요 관련해 가지고 좀 두 차례의 이러한 회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회의에 이런 회의들을 좀 진행이라든지 제안을 중간에 브릿지를 재단에서 놔주고 있고요. 그 재단에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모였을 때 저도 좀 굉장히 나이스한 거를 많이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춘천시의 입장은 어쨌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현장에서 그리는 거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이 현장의 계획이 지금의 코로나 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요것만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체 단계가 뭐 100명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2m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뭐 실내의 환기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 실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야 되고 뭐 거리두기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된다, 이런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행정 속에서 현장을 믿어주고 현장의 계획들에 대해서 인정해준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본인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이 관리, 그리고 어떠한 뭐 안전이라든지 뭐 위험도에 대한 측정 이 정도의 선으로 본인들의 역할들을 좀 제안해주면서 현장의 계획들에 대해서 지금의 규칙이라든지 규율에 근거해서 그것이 위험하냐 안 하냐 요거에 대한 판단 그거 내리면서 위험할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회의들이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 많이 팽배되어 있는 시의 좀 이렇게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윗선에서의 그냥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탑다운식으로 그냥 현장으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 하긴 하되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자라는 식의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건 사실은 춘천 마임 축제가 민간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까 상근자가 17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늘 이것만 고민하는 1년 내내 고민하는 상근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이 민간과 그다음에 매개 조직과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선도적인 합리적인 행정 공무원 한 명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의사결정의 체계들을 지역에서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또 그런 테이블을 시스템화 시켜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춘천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델들을 좀 많은 지역에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감독님들과 그 축제들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민간 추진 조직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간의 어떤 발언권이라든지 의사결정력이 확보된 그런 축제들 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라섬 같은 경우 작년에 어쩔 수 없는 이 결정에 의해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올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라섬에 작년 진행되고 나서 제가 결과를 들었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의외의 성과들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로가 될 수 있겠다.
또는 반드시 대면 축제가 중요하지만 대면 축제 이외에도 이 온라인의 어떤 결합형 축제들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아까 물리적인 공간들 극복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요. 가장 의외의 성과를 봤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에도 그걸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확장성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연령층이 높은 60대 이상과 그다음에 10대에서도 이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됐고 또 그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서 그런 관심들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온라인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나름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관심을 가졌었던 분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상에서 이 축제가 다시 재개가 될 때 정말 걸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온라인 시대 이후에 남겨진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또 다들 온라인으로 이런 축제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송출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 또 그 안에서도 퀄리티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나 또 영상을 포함한 음향까지를 다 합쳐서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하우. 저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축제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학습을. 그래서 이게 영상을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도 있었고 또 공부들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마케팅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저는 축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차후에도 일정 부분 같이 가는 병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보조적이죠. 아주 보조적인 역할로서 아카이빙을 하는데 좀 더 좋은 퀄리티 아카이빙이 되고 좀 만들 때 그런 퀄리티를 잘 만들면 어떤 것들은 정말 그 유료 콘텐츠로서 방송이나 이런 데에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유료 콘텐츠를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코로나 시대가 공연예술 축제에 남긴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장시간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온라인화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 생기는 빈익빈 부익부 예산이 많으면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고 또 기술적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화상 질의에도 들어왔지만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선택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논의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심층 토의 때 한번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손재호 감독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요거는 이제 온라인 뭐 비대면과 좀 다른 문제인데, 강 감독님은 오랫동안 사무국장도 하시고 또 총감독으로 몇 년째 지금 2년째인가요? 하고 계신데 손재호 감독님은 거의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재진 감독님도 마찬가지. 두 분은 거의 뭐 종신 감독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술 감독으로서 지금 컨텐츠 그다음에 이 극단의 살림, 축제의 어떤 조직, 예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체를 다 관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 어떤 역할을 분담을 좀 하고 계신지 가장 중요하게 책임을 지고 계신 부분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작년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예술 감독으로서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무튼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를 움직이는 우리 단원들도 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저희 축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희 극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에 이제 다 상근 예술가들입니다. 이렇게 전업 예술가죠. 15명, 16명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축제를 거의 저와 함께 한 20년 동안 같이 해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 대화 테이블도 굉장히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그 극단에서 이제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표 극단 갯돌에 또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또 살림을 운영해 가고 있고, 저는 축제에 관여하면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또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 재정이라든가 또 조직, 그리고 이 축제를 설계할 때의 기본 계획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놓고 고민하는 입장이고, 실제 또 현장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또 다 살피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갯돌에서는 또 작품을 또 만들어내서 또 이게 저기를 해야 되니까 작품을 해야 되니까요. 재정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 축제는 저희 갯돌이 사실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해서 마당극 그리고 뭐 뮤지컬 다양하게 이제 공연을 해오고 있는 극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월급쟁이 극단이다 보니까 민간으로 어떻게든지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생존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축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었고, 그 동안에는 이제 축제를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번 돈을 갖다가 축제에 바치는 그런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선배가 된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번 돈이 사실 단원들한테 가고 이렇게 생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늘 축제에다가 이렇게 넣다 보니까 조금 선배된 입장에서 참 못된 짓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뭐였죠 또?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작년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본 건데요. 작년에는 사실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좀 위기를 만나면은 굉장히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장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읽고 막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은 막 그 절차들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에서 하면은 바로바로 연결해서 오케이 또 넘자 가자, 그리고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라는 그런 게 저희들의 그 뭐랄까요, 축제 생활 수칙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잘 매끄럽게 넘어갔고요. 좀 마음이 좀 아픈 것은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좀 관객을 못 만나서, 시민을 못 만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작년에 마지막까지 되면 준비하다가 갑자기 바꿨는데 보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찍어가지고 보낸 거를 다 모아서 디지털도 방영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적응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조직이 작고 의사결정 체계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그거가 연결시켜서 강 감독님이 그 마임 페스티벌에
사단법인 축제 춘천 마임 페스티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1년 동안 그 17명이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약간 목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손지호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적극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로만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언뜻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을 다 이렇게 좀 다 뽀개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데일리 프로그램들로 다시 만들고 모듈러 디자인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일상 사업으로 쭉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상설 축제라든지 뭐 상설 아카데미, 상설 공연들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현재는 지금 축제 예산보다 오히려 그 사업 예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근 기획 인력들이 1년 12달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아예 자체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또 통해서 수입을 확보를 하는 그러한 제작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그러면서 매일 같이 거의 수시로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같이 출연하는 아티스트의 그룹들이 생겨난 거고, 또 그거와 함께 뭐 테크니컬 그룹들이 계속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쭉 확산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랬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확산되고 있을 때는 아예 축제를 안 한다라고 계획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축제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 계획 세워서 진행하려고 보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 결국엔 또 취소를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포 갯돌의 그러한 상근 구조, 뭐 단원들이 직접 다 하는 구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변환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일단 조금 딱 보고 있다가 한 다음 주 정도는 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 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슛 들어갑니다. 대기하고 계십시오. 이러고 있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어떤 그 자치단체 지금에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축제 조직 속에서 계획하고 다시 진행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고 이 프로세스가 그냥 한꺼번에 확 줄어드는 거죠.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년에 같은 상황 속에서 좀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축제들이 거의 취소된 축제들도 있고 한 입장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전환을 유연하게 빠르게 해서 시행을 하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올해도 이제 작년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축제들 특히 이제 민하고 관하고 협력하는 축제들도 작년같이 그렇게 무기력한 취소보다는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의지로서 지금 더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막 이제 오늘 말씀 나누시는 과정에서 좀 힌트를 갖고 다른 것보다도 축제에 결정하는 단위 그리고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같이 쉽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가는 의사결정 구조, 안 되게 막는 구조가 아닌 방법을 찾아보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감독님한테 이게 좀 약간 예민한 질문도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워낙 자라섬이라는 공간이 이제 자라섬 이퀄 재즈 이렇게 돼서 상징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실제 뭐 작년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그 자라섬을 이제 그 메인 기반으로 주 거점 장소로 해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또 녹록치 않게 지금 협의 과정 있으신 걸로 좀 알고 있기도 한데 혹시라도 자라섬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재즈 페스티벌을 뭐 운영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누가 해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해오셨네. 네, 그래서 저도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예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라섬에서 하는 건 자라섬에서 하고 다른 데서 또 재즈 페스티벌 할 수 있으면 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자라섬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자라섬에서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뭐 18년째 그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옆에 뭐 손재호 감독님 계시고 또 강영규 감독 여기 있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 아닙니다. 20년이나 뭐 30년이나 이 기간이 대한민국의 축제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에 실제로 이렇게 20년 가깝게 20년씩 이걸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항상 뭐 해외에 가면 뭐 50년 된 축제 있고 뭐 100년 된 축제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부러운 마음에 하고 했었는데, 네, 아마 네, 우리도 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네, 50년 된 축제 되고 60년 된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뭐 제가 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오래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뭐 음악 축제를 만드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좋은 축제를 음악 축제를 만들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또 뭔가 뭐랄까요 좀 이 예사롭지 않은 기획으로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방송용 용어를 생각하시느냐고 좀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손재호 감독님하고 사실 임재진 감독님한테 두 분 다 좀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해외 그 아티스트들 참여가 워낙 좀 있었던 축제들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자라섬 같은 경우는 또 5번의 해외 아티스트들이 그래도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올해 조금 그 해외 아티스트들하고 소통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요 상황에서 좀 대비하고 계시거나 하는 부분들 뭐 좀 약간 실무적인 팁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현황을 좀 물어오셨습니다. 송 감독님은 혹시 뭐 특별히 해외팀이나 이런 쪽하고 지금은 소통은 올해는 못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임 감독님은 뭐 올해는 해외 아티스트들 뭐 계획은 있죠. 그리고 한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막 미국에서 연락 와요. 뮤지션들 자기 백신 맞았다고. 네, 백신 맞아서 갈 수 있다. 뭐 빨리 불러주기만 해라. 뭐, 가서 공연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올해는 그 저희가 또 이 네덜란드하고 좀 특별한 그 행사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뮤지션들하고 네덜란드 쪽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 사실은 페스티벌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그 물밑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음악, 특히 재즈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뮤지션들과 해외 뮤지션들이 이렇게 만나서 공연도 같이 하고, 그 뭐 서로 뭐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 네덜란드와 아주 많은 그 공연들을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전 질의에서 뭐 중요하게 그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감독님들이 사실 발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주셔서, 마지막으로 손재호 감독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심의 토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로 이제 축제를 만드시면서 어쩔 때는 간혹 진부함으로 좀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마 질문하신 부분도 이 업종에 계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계신 것 같고, 근데 진부하지 않은 전통 문화에 대한 구현, 이거에 대한 감독님의 노하우나 의견에 대해서 물어오신 그 사전 신청자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축제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히 이제 전통 연희는 이제 공연 예술의 그 우리 한국의 원초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의 원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능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원형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빠져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전통만이 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통이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은 늘 새로운 옷을 갖고 늘 변화를 꿈을 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의 원형도 지켜야 되고 또 전통의 재해석을 창작하는 부분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 축제의 프로그램 할 때도 전통 원형을 늘 모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전통 연희의 현대적 재해석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임팩트도 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제에서는 그야말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관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라서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 또 우리 마당하고 굉장히 그 질감이 좀 맞아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 한 45분간 저희가 축제별 사전 질의와 또 심화 질문들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그걸 저희가 정리해서 뒷부분에 다시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저희가 어제부터 공통 질문하고 심화 토론을 통해서 축제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좀 깊이 토의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공통 질문을 제가 감독님들한테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감독님들별로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고 이 답변을 좀 듣고 나서 오늘은 축제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 감독님한테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비대면 문화의 확장 속에서 축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속되고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지금에서 작년에 이제 비대면 축제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또 올해도 역시 비슷한 컨디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들이 그러니까 뭐 축제가 비대면으로 가는 것들이 아쉽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축제에 대한 뭐 전망이나 미래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대한 진단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대면 축제가 안 되니까 비대면 축제로 가고 비대면 축제보다도 지금은 이제 뭐 대면 비대면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결론에는 저는 조금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 과정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이라는 예술 장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에 대한 완전한 계승, 완전한 전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물결과 또 전통이 같이 또 공연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역시 지금 속에서 좀 논의가 풍부해지려면 대면과 비대면, 복합, 하이브리드 이거의 축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고민들도 심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지금 속에서 대면은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비대면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들로 확장되어야 되느냐, 뭐 세 번째 복합 하이브리드 축제에서의 축제성들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인문학적이거나 뭐 예술 철학 속에서 막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방법론적인 얘기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3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면에 대한 것은 그냥 좀 아까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애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로서 아마 대부분의 아빠 엄마들이 다 공감하실 내용들이 아기 크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너 그냥 혼자 놀아, 뭐 진영아 너 혼자 놀아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혼자 노세요, 핸드폰 있으니까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앞으로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러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함께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두 번째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쟁점은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저희들의 생각들은 분명히 활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현상들 중에서 뭐 식당 갔을 때 4명의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전부 다 핸드폰 보고선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 그게 인간의 인류의 미래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엔 너무 암담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온라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온라인의 결국엔 가장 큰 장점은 동시 접속을 통한 그 초연결성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것들을 그 맥락만 풀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들 속에서는 단순하게 우리들의 축제 콘텐츠들을 시민과 못 만나고 있으니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연결성들은 생각할 수 없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축제적 상상력 그리고 인문학적인 감성, 그 상상력을 통한 뭔가의 새로운 어떠한 뭐 그냥 활용 매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들이 좀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와 시민과의 연결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의 새로운 가치들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려는 힘들,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약간 판타지한 뭐 그러한 축제적인 상상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카콜라 CF 보면은 저기 핀란드였나요? 핀란드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핀란드와 저쪽 그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그 눈이 전혀 오지 않는 그 나라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핀란드의 사람들이 삽으로 그 기계에다가 눈을 막 퍼 담으면 전혀 눈이 오지 않는 그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계들을 보면서 신기해서 쳐다보면은 그걸 인식해가지고 눈이 막 제설기로 해가 막 눈이 날리는 그러한 C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이 전혀 오지 않은 나라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나라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눈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시아 사람들에게 눈이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또 핀란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약간 이러한 연결들, 새로운 가치에 대한 연결들, 이게 고민되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그러한 곳 속에서의 축제적인 새로운 일탈과 새로운 세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상력들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별로 어떤 뭐 화려한 미래나 뭐 새로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면의 어떤 원칙과 중심을 지키되 비대면의 다양한 매체들, 디지털 매체들의 소통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회에서 그 아주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면서 의외의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이런 소통이 가능하구나, 이런 실시간 소통과 확장된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걸 다시 축제에 활용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데요. 축제 감독들의 고민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되는 그런 요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진 감독님한테 여쭤볼 거는 이제 답변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코로나 이후에 현장성, 대동성, 일탈성을 가진 집합형 대면 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축제를 통한 직접적 대면 소통의 시대는 끝났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지나면 오히려 더 강하게 그런 대면 소통에 대한 요구가 생겨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네. 어제도 드렸습니다. 예. 뭐 예상한 답 하겠죠. 저는
네, 다시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코로나를 까맣게 다 잊을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미친 듯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무슨 뭐 조사 이런 거 해보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답의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물론 또 보니까 일부 이 1년 넘게 가는 이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져 가지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 만나는 너무 좋은 핑계가 생긴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되니까 하지만 저는 축제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며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축제 감독들이 다 실업자 돼야 됩니다. 네. 네.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면 소통을 다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었었냐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관광에서도 그 이전의 단체 관광이라든지 그냥 사진 찍고 막 이동하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좀 더 여행의 방식들이 개별화되고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경우에도 집합형, 콘서트형, 뭐 일탈형, 소위 말하는 뭐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환호를 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들의 모습들이 가장 일반적인 축제의 모습들은 아닌 그런 다양한 축제 형태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중 집합을 하더라도 안전한 집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진 않겠지만 팬데믹 상황이 올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같은 것들은 준비를 좀 하고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손 감독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지역 축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축제 생태계가 거의 90% 정도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축제 생태계가 작동되는 지역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축제 생태계가 있기는 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이런 반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취약했던 축제 생태계를 다시 돌아보고 축제 현장의 민낯을 보면서 탄탄한 축제 생태계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튼튼한 축제 생태계, 작동되는 살아있는 축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역에서 그게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운영해야 되고 그 단체가 또 축제를 운영해야 되고 그 재원들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축제 현장을 많이 봤잖아요. 또 그렇게 쓰러져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원인이 사실 이제 지자체의 어떤 안전한 그 재원이 뒷받침이 돼서 이 가는 축제들 있잖아요. 그런 축제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거 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쩔 수밖에 없죠.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를 놓고 우리가 축제 생태계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올해하고 작년의 기준을 그 사태를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축제를 꼭 할 거야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민간이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도 민간이 축제를 만들어서 자생력 있게 이 축제가 좀 클 수 있게끔 어떤 축제든지 민간 축제가 좀 더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뒷받침을 해줄 만한 것은 결국은 시민의 위대한 응원과 의식이 결국은 이 축제를 끌어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축제의 생태계가 쓰러지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뭐 자라섬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저희 마당 목포도 그렇고 그러는데 다들 어렵게 거의 20, 30년을 이렇게 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축제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그런 목표가 없었으면 그런 가치가 없었으면 사실 민간이 이걸 끌고 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민간의 비중을 둬서 대한민국의 민간의 축제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만이 결국은 우리 축제 생태계를 개설하는 거고 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더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좀 높여나가는 그런 것들도 지자체나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고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끊기면은 그 다음 해에 언제 있었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축제 예산이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축제가 결국은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지점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민간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셔서 그 사전에 질의 들어온 것 중에서 질문을 이제 세 분 감독님들한테 다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좀 지지를 받고 시민들이 이런 축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성과 정말 먼 미래에서는 가장 큰 응원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뭔 축제해 하는 소리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좀 하고 그럼에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감독님들이 꼭 한마디씩 전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의 뭐 마무리 멘트인데 아. 그걸. 아니 근데 지금 아니, 근데 중요한 의견인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이 포럼을 준비할 때는 200명대였거든요.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뭐 700명, 800명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거 지금 축제한다고 얘기하면 우리 욕먹는 거 아닌가? 다시 이거 취소해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안전한 축제 준비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라고 일단 우리는 하기로 했는데 행정이나 시민들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봄에 밭을 다 갈아엎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름철에 올 때 과연 관광객들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인가 막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지역민들의 여론 때문에 행정도 어쩔 수 없이 축제를 지금 취소하는 데들이 봄 축제는 거의 또 다 취소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의견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계속되는 과제이고 끝까지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뭐라고 혹시 답변하실지 부터 첫 한번 번째 말씀해 주실까요? 마이크를 다들 아무도 안 드시려고 하시는데 강 감독님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민이 없어서 아니 그런 질문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축제를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가 거의 홍보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 취소를 하게 되고 개막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서 저희 홍보팀에서 이제 한번 죽이되든 마비되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마음 카페에 한번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마음 카페에서
쫙 그런 미친 거 아니냐, 뭐 마임하면은 뭐 다른 시도에서 많이 오던데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쭉쭉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이제 프로 컴플레이너들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료 축제라든지 어떤 광장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이제 그분들처럼 약간의 프로 컴플레이너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 또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또 근데 약간 지금에서는 예술가들이 지금 워낙 많이 힘드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하든 지금 뭔가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계시고, 또 강원일보에서 저희들이 어떤 글들을 봤었는데 그 기자분이 대학교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지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뭐 심각하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댓글들이 그 지금에서 오히려 그렇게 뭐 술집 가거나 이런 뭐 그런 클럽 가는 것보다 그런 꽃축제 가가지고 보고 좀 인원수 제한해가지고 거리 두고 하면서 보면은 차라리 그게 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뭐 이런 걸로 나은 거 아니냐, 뭐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데 기자가 너무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러한 또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나가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떠한 말들이 먼저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 물론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얘기들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얘기들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결국에는 그 댓글들마다 속에서의 대안 전략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힘든 과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재진 감독님은 그런 질문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은 늘상 축제를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많이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죠. 네, 반대하는 사람은 잘 보여요. 네, 항상 목소리가 크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인가 축제를 통해서 어떤 뭐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든가 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축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네,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련하여서 어떻게 그 부분을 풀 수 있을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또 축제를 통해서 조직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아마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축제할 방안을 좀 찾는데 네, 이게 뭐 여전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근데 진짜 100% 모든 사람이 다 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서나 해야죠, 뭐. 네. 그래서 내년에 하든가 뭐. 정말 다 싫다고 하고 어떻게 막 다 조사했더니 뭐 100% 다 하지 맙시다 뭐 이러면 그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축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하지만 뭐 나름 끝까지 설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좀 긍정적인 것들을 전달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그 대면의 신들을 계속 만들면서 아까 좀 PT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대면 무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과연 시민들이나 관객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소비자 행동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축제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뭐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누구랑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들과 막 시간표를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어떤 공연은 꼭 봐야지 체크하고 대부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1박 2일 정도는 하게 되니까 뭐 먹을 건지 어디서 잘 건지 이런 쭉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가서 사진 찍고 또 그 돌아와가지고 그 사진 돌려보면서 좋아하고 거기서 샀던 굿즈들 우선 기억하고 그 대면 축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냥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분들의 일상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라는 얘기들과 함께 또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실 나는 박수가 사라진 것 같다. 자기는 유튜브를 보면서 박수를 치지는 않는다. 박수가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진짜 모처럼 정말 힐링이라는 거를 느껴본 것 같다. 진짜 좀 대면의 씬들을 보면서 진짜 쉬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대면인의 무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찾고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좀 현장 속에서 그런 대면의 무대를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뭐 다 똑같은 뭐 입장이겠으나 이렇게 지금 올해도 그렇게 사태가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경험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축제 측에서. 그래서 콘텐츠들도 콘텐츠 양산이 굉장히 그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포맷으로 많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환경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컨텐츠로서 승부를 좀 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대면으로 갔다가 갑자기 바뀔 때는 비대면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의 이제 주제였는데요.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영선 감독님이 이야기한 질문들이 사실 모든 지역의 축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축제가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주인들을 갖고 있었다면 훨씬 쉽게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축제의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 축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때 함께 싸워주고 함께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사실은 축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축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축제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 하나가 지켜지면 축제 하나의 생태계에 연결된 수십 명, 수백 명의 아티스트들과 관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건 뭐 지금 뭐 거의 모든 경제계에 있는 관광, 여행지도 마찬가지인데 보다 중요한 건 저는 공연이라는 게 도시의 활력이고 축제라는 것이 고단한 일상의 숨통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반 이상 갇혀있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숨통의 역할을 축제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권리다라는 주장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치 마무리 멘트처럼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축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이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들 개별적으로 축제의 콘텐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축제 콘텐츠에 대한 변화들은 지금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은 하이브리드형 콘텐츠, 하이브리드형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축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좀 주세요. 이런 요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킬러 콘텐츠
이런 시기에 킬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킬러 콘텐츠일까? 대표 프로그램, 핵심 프로그램 킬러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단일하게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분산화되고 소규모화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코로나 시대의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과 축제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계획 중에 저희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의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발제할 때 우리 축제 장소가 사실 목포 수문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도심인데 아주 센 그 역사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그 수문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시민 영화 제작입니다. 그래서 시민 배우를 또 영화 배우를 또 모집하고 또 워크숍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그 수문로에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출연을 하는 또 시민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여기에는 목표는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지만은 과정은 축제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 촬영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축제로서의 전환 이런 걸 지금 실험을 하고 시도하고 실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물로는 결국은 영화의 완성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개막 때에는 실제 촬영했던 그 시민 배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레드카펫을 한번 밟아보고 또 함께 즐겁게 뭐 대동놀이도 하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그런 그 코로나가 좀 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영상물로서 아주 다양하게 배치를 지금 해서 콘텐츠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그런 영상이 어떤 콘텐츠가 떠오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이 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 계획들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킬러를 네, 지금 시기에 적합한 콘텐츠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이게 어떤 미래의 사례 내지 뭐 좋은 선례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3월 말 4월 초 그때 이제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산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재난 시대였었잖아요. 그 속에서 독립기획자들이라든지 독립 아티스트들이 겪고 있는 그 당황스러움, 외로움, 뭐 이런 절망감 이게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때 이제 춘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100인의 온라인 라운드 테이블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어요. 근데 춘천의 봄의 도시 춘천이 묻습니다. 당신의 안부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100인의 이제 뭐 기획자들, 아티스트들 이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기 공간에 있다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안부들을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전부 다 이제 99명은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한 명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춘천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본 스튜디오였었는데 사회자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100인의 소리를 한꺼번에 다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는데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가 느꼈던 거는 좀 외롭지 않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공유할 수 있었던 감정들은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8월 달에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면서
그나마 6, 7월 달에 조금 재개되다가 갑자기 또 다시 또 못하게 됐었죠. 그때 또 이제 아티스트나 현장의 인력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들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했던 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에 그 중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좀 다 같이 모여서 노는 축제들을 기획을 했다가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라는 섬은 지금 레고랜드 개발 때문에 90% 정도가 다 파헤쳐져 있는 상황이고 10% 정도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간들이 건들지 않아가지고요. 약간 이런 좀 이중적 성격들을 갖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 자연에서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모여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노는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좀 저희들이 치유의 숲이라고 좀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그 자연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지역의 아티스트들 10명이 본인들의 어떤 아픔을 담은 몸짓들을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을 이제 치유의 숲이라는 메이킹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국에 발신을 했었어요. 발신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 아티스트들의 아픔들을 담아달라. 그러면 그거를 중도라는 치유의 숲에 묻겠다 해가지고서는 100인의 영상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도라는 그 섬에다가 그 자연에다가 이제 한 50개 정도의 LCD와 뭐 이렇게 모니터들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100인의 아티스트의 영상들을 송출을 하고 그 영상에 맞춰서 그 먼저 춤을 췄던 10명의 아티스트들이 그 영상에 맞는 콜라보 공연들을 하고 그것들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선 그 시민들에게 송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저희들이 스위치온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약간의 옛날로 따지자면 어떤 저녁 무렵에 이렇게 연기에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그거를 보면은 저녁이 시작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대 사회 속에서 저녁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 집집마다 스위치가 켜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에 스위치를 온 해주시고 그거와 함께 그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저희들이 이제 다 그 키트들을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램프들을요. 그래서 그 램프들을 같이 켜주시고 여기 중도라는 섬에서는 그 아티스트의 아픔들에 대한 영상이 켜지면서 그거를 또 감쌀 수 있는 약간 빛으로 되어 있는 뭐 스위치온 프로젝트 주제 공연들을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가서 보지 않으면 말씀만 들어가지고 잘 떠오르지 않지만 굉장히 시각적으로 멋있는 장면들이 연출됐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임 감독님 혹시 올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그 자라섬에서도? 아니 올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심하게 기획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신뢰나 이런 거를 들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음악 쪽에서는 요새 5G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에 있는 연주자랑 국내에 있는 연주자랑이 같이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연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도 꽤 이렇게 해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씩 그 기술적으로 딜레이가 조금 생기죠. 아무래도 그 딜레이가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신기하기는 한데 좀 보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훌륭한 대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만나서 할 수 있으면 다 만나서 하면 되는데 못 만나니까 그거 억지로 인터넷으로 대고 하면서 공연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나면 다 해결해요 이거. 만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서 소통하고 아날로그적인 접촉을 통해서 축제 현장성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걸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해석을 멋있게 윤성진 감독님이 해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할 뿐이죠. 네, 이거 축제는 무조건 오프라인이죠. 네, 만나서 즐겁게 일탈의 시간을 가지며 행복하게 감동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무리하시려고 막 멘트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공연예술축제를 저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축제를 그러니까 공연예술로서 축제를 함에 있어서 좀 중간에 힘들었던 부분이 항상 이런 킬러 컨텐츠, 뭐 내지는 이제 메가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한 좀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이거를 굉장히 수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좀 축제마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 해외 팀들을 좀 불러와야 되고, 또 예전에 보지 못했던 팀들을 또 뭐 선정을 해야 되고, 제작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연예술축제에서도 이제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었고, 이거에 투여되는 엄청난 에너지와 예산 그리고 이제 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시대를 이제 예술가들과 또 같이 기획하는 분들과 나눌 때, 예전에 그런 메가 이벤트에서 놓쳤던 조금 공연 작품 하나하나의 섬세함 그리고 하나하나의 중요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섬세하게 기획을 할 수 있고, 좀 그동안 저희가 미처 이제 챙기지 못했던 소외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층위의 예술가들과 만나는 접점도 만들 수 있고, 또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도 이 축제 안에서 선보일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변화되는 시각들을 좀 확산해서 저희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지점에서는 공연예술축제에서는 조금은 이제 위안을 좀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나마도 공연예술형 축제들이 코로나 시대의 대안들을 찾는데 훨씬 다른 축제들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체험형 축제들보다는. 아까 그 발표를 통해서 인재진 감독님 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생생한 노하우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아까 말씀을 천천히 적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알맹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토요일이 사람들이 가장 적게 접속하더라, 일요일에 메인 컨텐츠를 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실제로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지역에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다양한 장소들을 만나서 거기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걸 컨텐츠화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현장에 대면형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장소를 다양하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후원이나 협찬을 받을 때의 대상 기업들도 좀 달라진다. 그래서 콘텐츠에 따라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후원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축제 기간 이후에도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조회가 되고 공유가 되면서 의외의 효과들을 발휘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한 300명 정도밖에 못 보여주는 공연이 디지털화되면은 3,000명, 3만 명에게 보여줄 수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확산의 효과나 확장의 효과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이제 공연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이 콘텐츠에 접속하기 힘든 이런 연령층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앞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심화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현장에서 혹시 들어온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감독님별로 하나 정도씩만 드리고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중에서 좀 답변이 지금까지 좀 나온 것들이 상당히 좀 있기는 해요. 뭐 비대면 축제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 처음 시작하는 축제일 경우에 시 정부와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했는데 아까 강영규 감독님 사례에서 좀 좋은 답변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아까 그 소외계층을 어떻게 저희가 축제에서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거는 사전에도 좀 유사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그 베리어 프리를 시행하기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어려운 이제 비대면 축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 감독님들이 어디까지 좀 고민하고 계신지 이런 의견이 좀 있으셨었는데 혹시 그 아까 그 춘천에서 좀 프로그램 사례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시는 축제의 상세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배려 같은 것들 좀 있으신지 물론 대면을 다 하시는 상황인데 예.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축제가 소외를 시켰던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다 분산하고 이러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답변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전 이거 질문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되는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애초 자체 축제에 대해서 원래 소외되셨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임 축제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잘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된 걸까? 실제 보면 노인분들이 온라인 안 하는 것 같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축제로 전환되면서 소외계층이 발생한다라기보다는 그분들 자체가 원래 축제로부터 그렇게 좀 즐겼던 계층들 오프라인에서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이재진 감독님 하나만 더 그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이거는 현장은 아니고 사전에서 나왔었는데 그 음악 축제들 중에서 좀 그린 페스티벌 조금 환경 문제를 좀 더 이제 그 참석자들과 같이 나누고 캠페인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 자라섬 축제 하시는데 이제 이런 환경 변화나 환경 의식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축제 운영에서 좀 결합하실 계획이신지 뭐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숙제죠. 저도 그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몇 가지 의미 있는 시도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축제 자체가 환경부의 홍보대사로까지 이렇게 임명이 된 적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홍보대사였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실예를 들면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언제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랜카드 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 프랜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썼었는데 이게 상당한 공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프랜카드를 없애는 노력을 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폰서십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들을 조금 공동으로 운영해가는 그런 각각 그 참여사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쓰레기 그렇게 캠페인을 해도 쓰레기 치우는 것이 또 엄청난 예산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정말 숙제예요. 큰 숙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야외에서 대형으로 그 축제들을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이 또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뭔가 더 획기적인 솔루션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축제에 오는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생겼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뭐 그래도 기획할 때 축제 오거나이저 쪽에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현장 질문 이걸로 마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별로 마지막 1분 멘트를 해주시는데요. 이 축제 조직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 행정 공무원 또는 시민, 축제 매니아들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축제를 즐기고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같은 그런 마무리 멘트를 1분 정도 3분 이내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 감독님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를 좀 만나가지고 축제가 조금 주춤거리는데 저는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대면 축제가 우리 앞에 곧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 과정 겪으면서 많은 문화들이 양산해 오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문화적으로 많이 좀 성숙해 있다고나 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축제의 일탈성을 어떤 것이고 또 대동성, 현장성 이런 걸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면 축제를 만났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단적 신명이 조금 양보가 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개별적 신명이 이제 앞서가고 강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에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세상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대면 사회가 왔을 때에 진짜 우리 축제는 폭발적으로 또 새로운 문화를 접속해서 또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비대면 또 코로나 이 전국에 축제를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 돼도 실제 또 감정이입을 또 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감이 없다 하더라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대면은 이제 인원수들도 제약이 돼 있고 공간의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전에 예약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좀 즐기는 축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감독님. 네. 계속 막막함들의 연속이실 것 같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딱 지금 생각이 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첫 야외 공연을 진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대면으로 야외 공연을 진행하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그거였었습니다. 당연히 야외에 무대가 없는 거리 공연이지만 당연히 아티스트가 공연할 수 있는 그 아티스트와 관객, 시민들의 거리들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유로운 야외 공간에서 관객으로 통칭되는 시민과 시민들의 거리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 질문이었어요. 딱 그렇다고 뭐 의자를 다 갖다 놓는 거 이것도 너무 딱딱하고, 그렇다고 금 걸어놓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자유스럽게 그런 거리를 살려가면서 거리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저희 무대 감독이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한번 물놀이 튜브 한번 씌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짜 물놀이 튜브들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그거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을 진행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엄청난 뭐 그런 게 막 혁신적 솔루션이 막 갑자기 어디서 막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면 속에서 이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서 가장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 결국 그런 노력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재진 감독님. 그 축제는 저도 또 축제를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느끼는 겁니다만 이 유기체와 같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축제를 만드는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꽃을 키우는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작물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병충해가 생기고 아니면 뭐 냉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잘 키우면 가을에 멋진 수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축제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우면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있는 어려운 상황들 잘 극복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축제를 만들고 바라봐 주시고 즐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반 이상 저희가 토론을 해왔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논의 체계들을 공고화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이 상황에서도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축제 주인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이 상황을 같이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집단적 신명 또 개별적 신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성이 강한 아날로그 축제의 어떤 대면성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콘텐츠들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축제는 이런 전환의 시기나 위기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습득하기 위해서 축제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를 지키면서 또 우리 일상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축제가 오히려 더 그런 질서들을 지키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물리적 또는 신체적인 면역력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면역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문화적 백신인 축제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고 만들어 갈 때 K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두 번째 날 포럼은 동영상 라이브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다시 저희가 압축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축제감독회의 TV로 해서 올리게 될 거고요. 5월 안으로 요약 자료집까지 여러분들 사전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할 때 어떤 안내를
할지는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의 공지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시간 이상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온라인 청중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틀째 이 과정에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인재진 감독님, 또 손재호 감독님, 강효영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또 진행해 주신 조영선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마지막 날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참여 체험형 축제입니다. 시흥 갯골 축제, 이 포럼을 같이 주최해 주신 시흥 갯골 축제의 최윤원 감독님하고 서울 아부 페스티벌의 이채관 감독님,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이재용 감독님, 세 분의 감독님들의 생생한 축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내일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적 활력을 지키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문화인들로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